일주일이면 전쟁은 끝납니다. 미국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전쟁은 보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중동이 다시 한번 불길에 휩싸인 것이었죠. 미사일은 계속 날아들었고 드론이 하늘을 뒤덮으며 전쟁은 점점 파국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던 그날 밤, 중동 상공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항공기 한 대가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폭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전쟁 한복판에 고립된 대한민국 교민들을 직접 데려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조차 손을 놓고 있던 그 공역에서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중동 10개국의 하늘을 열어버린 것이었죠.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쟁이 한창인 하늘 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작전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군수송기를 보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숫자와 지도로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 희망보다는 현실을 먼저 봐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냥 상황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중동 분쟁은 제가 경력을 쌓는 내내 반복되어 온 일이었고 저는 그것을 감정 없이 분석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작전 보고서를 읽으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고 며칠 만에 중동 전역의 영공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을 연결하던 하늘길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은 속속 운항을 중단했고 각국 공항 활주로는 텅 비어갔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닫힌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드론 요격 경보가 이어지고 미사일 경보음이 산발적으로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민간기가 자유롭게 뜰 수 있는 공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도로 곳곳에는 군 검문소가 설치됐고 국경 통과는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공포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빠르게 중동 상공의 항공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작전 항공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비군사 항공기의 이동을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공역에서 예상치 못한 항공기 하나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통제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중동 각지에 머물던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그대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빠져나갈 비행기도 없고 육로 이동은 위험하며 공항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한국 교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걸쳐 2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고립된 채 대기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직장 때문에 중동에 나와 있던 분들, 가족과 함께 현지에 터를 잡고 살던 분들, 출장 중에 발이 묶인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었고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각국이 순서대로 교민을 데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국제 위기 대응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처음 보는 순간 별다른 기대 없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수송기 투입 계획 수립. 저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등을 세웠습니다. 한국이 군수송기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도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이 공역 한가운데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 수송기를 보내 자국 교민을 데려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경제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나라, 한반도 안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늘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독자적인 군사 판단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전쟁 공역 한가운데로 군수송기를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투입하기로 한 항공기는 KC-330, 공중급유와 대형 수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송기였습니다. 저는 그 기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으며 작전 유연성이 높은 항공기였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국가 영공을 통과해야 했고 그 가운데는 미군이 관리하는 공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이다. 전쟁이 한창인 하늘 위로 10개 나라의 허가를 받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직접 데려온다는 계획. 그것은 제가 수십 년간 봐온 어떤 작전과도 다른 종류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브리핑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추가 보고서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전날 올라온 한국의 작전 계획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첫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24시간 내 작전 준비 완료.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작전을 알리는 보고였습니다. 워싱턴 안보 브리핑실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중동 공역을 사실상 전쟁 공역으로 분류하고 외국 군용기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미군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군 수송기가 움직이면 우리 작전 항로와 겹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가 전쟁 공역에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명확했습니다. 저 역시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중동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전 경험이 풍부한 국가라면 지금 이 공역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텐데 그 상황에서 굳이 군수송기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동에서 수년을 보낸 저는 이 지역의 외교 감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전쟁보다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방의 허가 없이 공역을 통과하는 것은 외교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들어온 보고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국들과 영공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그리고 중간, 경유 지점이 되는 여러 국가들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공 허가 하나를 받는데도 보통은 며칠이 걸립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 공역에서 외국 군용기에 영공을 열어주는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개 이상의 나라를 동시에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안에. 더 놀라운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국가가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오류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영공 협의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도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브리핑실 안에서 누군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진짜로 하려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방 안에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까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실제 작전이 저 복잡한 공역 안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국과 한국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작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면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군사 담당자가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남아있는 한 작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설명도 아니었고 어떤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 작전을 분석해 오면서 저는 항상 비용과 위험과 효율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안보 분석가의 사고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계산 안에서는 때로 사람보다 상황이 먼저였습니다. 위험이 크면 작전을 보류하고 비용이 크면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담당자의 말에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 있었습니다. 국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국 담당자가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동 공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공 협의가 얼마나 복잡한지, 전쟁 공역을 통과하는 비행이 얼마나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저에게 그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은 불쾌하기보다는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문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질문은 다음 날 새벽, 새로운 보고서 한 장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한국 담당자가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저는 새로 올라온 작전 상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 진행 상황 보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교민 리야드 집결 시작.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레바논, 쿠웨이트, 바레인에 흩어져 있던 한국 교민들이 육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이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국경을 넘고 검문소를 통과하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이동 자체가 이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안고 버스에 오르는 가족, 짐 하나만 들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 수송기가 정말 올 거라는 걸 믿으면서 이동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갖게 만든 것은 한국 정부의 결단이었습니다. 워싱턴 안보 브리핑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리야드로 이동 중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송기도 곧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미 출발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작전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국이 이미 10개가 넘는 나라에 영공 통과 요청을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영공 하나 여는데도 보통 며칠이 걸린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각국이 자국 영공을 얼마나 민감하게 관리하는지, 특히 긴장 상태에서 외국 군용기에 영공을 열어준다는 것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결정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개 나라면 최소 몇 주는 걸릴 텐데. 하지만 보고서는 제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복수 국가 영공 통과 승인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다가 눈을 좁혔습니다. 며칠이 걸릴 일이 반나절 만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0여 개국 영공 통과 승인 확보. 브리핑실 안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하루 만에? 저도 그 말을 받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수년을 보내며 이 지역 외교의 복잡함을 몸으로 익혀온 저에게 이 결과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쌓아온 관계가 있었고 치밀하게 준비한 외교 전략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발동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이 작전을 얼마나 깊게 준비해 왔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빠름 뒤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다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영공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한국 측 담당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 공역입니다. 위험은 그대로일 텐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닌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일이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도 작전 결과가 신경 쓰여 잠을 못 이룬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책상에 앉은 저는 커피도 마시기 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KC-330 출발. 수송기가 한국을 떠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전날 영공 승인을 확보하고 교민들이 리야드에 집결하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종의 재원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KC-330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대형 화물과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군사작전과 인도주의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장비였습니다. 그 항공기가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중동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항공기가 통과해야 하는 공역들이 머릿속에 지도처럼 펼쳐졌습니다. 각각의 공역마다 다른 위험 요소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항로가 틀어지면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 공역이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항공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위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항공기 표식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경유 공역 진입, 항로 이상 없음. 두 번째 공역 통과, 예정 속도 유지. 하나씩 통과될 때마다 브리핑실 안의 긴장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항로는 절반에 불과했고 진짜 위험은 실제로 교민들을 태우고 귀환하는 항로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리야드 현지에서도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레바논과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출발한 교민들이 속속 리야드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검문소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 밤새 버스를 타고 이동한 가족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한 노약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장 상황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민들이 리야드 지정 집결지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며칠째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면서 교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송기가 공역을 통과하는 것만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땅 위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는 항공기 한 대의 비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이 가능하도록 수십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 작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사작전이라고 하면 저는 늘 장비와 항로와 전술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민들을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 위험한 공역을 뚫고 날아가는 조종사들. 며칠째 교민들을 안내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 그 모든 사람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민을 데려온다. KC-330이 중동 공역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아들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항공기는 흔들림 없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접근 중 브리핑실 안에서 누군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무도 추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항공기의 다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야드 착륙.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브리핑실 안에서 작게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이었습니다. 리야드 공항 KC-330이 활주로에 멈춰서는 순간 공항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민들 사이에 조용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며칠째 불안과 긴장 속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연락이 끊기고 공항이 폐쇄되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느꼈을 공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그 활주로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현장 분위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교민들이 항공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뗐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작전을 분석해왔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보고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레바논,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육로로 이동해온 교민들, 리야드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민들이 하나둘 집결지에 모였습니다. 국적이 다른 가족도 있었고 일본 국민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 교민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외국 국적 가족들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공역 한가운데서 자국민도 아닌 사람들까지 챙겨서 데려가겠다는 결정은 작전의 복잡성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민들이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장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민 211명 탑승 준비 완료. 기내 의료진 대기, 공군 승무원 지원. 저는 숫자를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짐을 들고 트랩을 오르는 노부부, 아이를 안은 채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는 부모,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에 발을 딛는 청년들. 그들이 발을 내딛는 그 항공기는 군용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원이 탑승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기내에서 조종사의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든 불안은 이곳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보고서에 그 방송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군용기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쟁 공역 한가운데 서 있는 수송기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안내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왔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저는 그 방송 내용을 2번 읽었습니다. 군사작전 보고서에서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은 제 경력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말을 실제 작전 중에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처음부터 전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화상회의에서 한국 작전 담당자가 마지막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교민 211명 탑승 완료. 곧 이륙합니다. 미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귀국 항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 담당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반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만 해도 이미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미 교민을 태웠고 이제 남은 것은 귀환 비행뿐이었습니다. 대체 귀환 비행에 무엇이 더 남아있다는 것인지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저는 다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리야드 활주로에서 KC-330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짧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KC-330 이륙, 교민을 태운 수송기는 다시 전쟁 공역을 향해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군. 중동 상공에는 여전히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미군 작전 항공기들이 공역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드론 요격 경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군 통신 채널은 쉬지 않고 교신이 오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를 한국 수송기가 교민 201명을 태우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예상 비행 시간, 통과해야 하는 공역의 수, 각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숫자와 변수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렬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작전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송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공역 통과, 두 번째 공역 통과, 예정 항로 유지. 각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브리핑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팽팽했던 분위기가 보고가 쌓일수록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안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조심성은 오랜 군 생활이 저에게 심어준 습관이었습니다. 기내 상황 보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탑승 직후까지만 해도 긴장하고 있던 교민들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교민 인터뷰가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데리러 올 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한 나라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작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나라가 직접 찾아왔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안보 분석 보고서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작전을 평가할 때 항상 목표 달성률, 위험 대비 성과, 자원 효율성 같은 기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 안에 이 감각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믿게 되는 순간 그것은 전술이나 전략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비행은 계속됐습니다. 공역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항로가 예정대로 유지될 때마다 저는 한국이 이 작전을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능력과 관계와 판단이 한순간에 집결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KC-330 서울공항 접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공항 착륙 완료. 교민 전원 무사 귀환. 브리핑실 안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 공역에서 시작된 작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작전 보고를 받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영공을 열고 교민을 모으고 전쟁 공역을 통과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데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그 담당자가 망설임 없이 말했는지, 우리는 국민이 남아있는 한 작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해냈고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 많은 나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위기의 순간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날 저는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군사작전을 분석해 왔습니다. 전쟁 공역을 통과하는 수송기, 위험한 공중작전, 이런 장면들은 제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은 계산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이유로 움직였습니다. 국민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군용기를 보내 사람들을 데려오는 나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 곁에 서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